안녕하세요. 림쌤의 스페인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수능세계사 특강 14번째 시간 신항로의 개척과 유럽의 절대왕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십자군 전쟁 이후 변화하는 중세유럽에 대해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그 연장선으로 신항로 개척과 유럽의 절대왕정까지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신항로 개척입니다. 이 신항로 개척은 사실 유럽인들이 가지고 있던 동방에 대한 환상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시기 동서교역의 확대로 유럽인들은 동방 문화에 관심이 많았고요. 특히 마르코 폴로가 쓴 동방견문록은 그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거기에 동방에서 전해진 후추 등의 향신료는 당시 유럽에서 금보다도 더한 가치가 있다고 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요. 그러니 유럽인들은 동방과 더 많이 교역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15세기 중엽 오스만 제국이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자 유럽인들의 동방 무역이 영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에 동방과의 직접 교역로 확보를 위한 니즈가 점점 커졌고 거기에 중국에서 전해진 항해술과 조선술, 나침반 등으로 원양 항해가 가능해지면서 신항로 개척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항로 개척은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로부터 출발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었죠? 이베리아 반도에서 발달한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은 지중해 서쪽 끝에 위치해 있어 아무래도 동방과의 교역에서 소외됐었고 이로 인해 누구보다 새로운 교역로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신항로 개척의 선두에 서게 된 건데요. 과연 각국의 신항로 개척은 어떻게 전개됐을지 포르투갈부터 만나볼게요. 포르투갈에서는 일단 바르톨로메오 디아스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 바르톨로메오 디아스는 인도까진 못 갔지만 그래도 아프리카 최남단인 희망봉에 도착한 인물입니다. 사실 이 희망봉이란 이름은 인도 항로 개척에 희망이 보인다라는 뜻에서 포르투갈 국왕이 붙인 이름이고요. 이후 바스코 다가마가 이 희망봉을 돌아 결국 인도 서해안의 캘리컷에 도착하면서 인도로의 새로운 항로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제일 먼저 인도로의 새로운 항로를 뚫은 포르투갈은 이후 무서운 속도로 성장해 한때 유럽 최고의 강대국이 됐고요. 인도의 캘리컷 일대와 중국의 마카오 등을 점령했습니다. 지금도 마카오에 가면 포르투갈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에스파냐의 신항로 개척인데요. 이 에스파냐가 후원했던 인물이 그 이름도 유명한 콜럼버스입니다.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인물로 유명하잖아요. 이때 콜럼버스는 지구는 둥글다는 신념으로 포르투갈이 뚫은 항로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항해를 시작했는데요. 이를 통해 콜럼버스가 도착한 곳은 인도가 아닌 중앙아메리카의 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인도라고 생각한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중앙아메리카가 인도라고 믿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이 지역의 이름은 서인도 제도가 됐고요. 이때부터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인디언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콜럼버스 말고도 에스파냐가 후원해 최초로 세계 일주에 성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마젤란 일행인데요. 사실 마젤란은 항해 도중 필리핀에서 사망했고요. 남아있던 사람들이 세계 일주에 성공해 지구는 둥글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에스파냐가 후원한 신항로 개척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이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의 신항로 개척을 구분해서 기억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포르투갈이 바르톨로메오 디아스랑 바스코 다가마, 그리고 에스파냐가 콜럼버스랑 마젤란. 잘 기억해두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요. 이 포르투갈이 아시아 쪽으로 가는 항로를 개척했잖아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등의 아시아권은 거의 포르투갈의 영향력 아래 있었고요. 에스파냐의 경우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기 때문에 아메리카에 대한 영향력은 거의 에스파냐에 있었습니다. 남아메리카의 경우 브라질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가 에스파냐의 식민지였으니까요. 이렇게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한 에스파냐. 하지만 이들이 정복한 아메리카 대륙에도 원래 그들만의 문명이 발달돼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메리카 문명에는 크게 아스테카 문명과 잉카 문명이 있는데요. 이게 2023 수능에서 아스테카 문명으로 단독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놓치지 말고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럼 먼저 아스테카 문명부터 살펴볼까요? 아스테카 문명은 멕시코 고원 일대에서 발달한 문명으로 수도는 테노치티틀란이고요. 그림 문자를 사용하고 피라미드식 신전을 건설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스테카 문명은 에스파냐의 코르테스에 의해 멸망했는데요. 요거 중요합니다. 아스테카를 정복한 게 에스파냐의 코르테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잉카 문명. 이 잉카 문명은 안데스 산지에서 발달했고요. 수도인 쿠스코에 거대한 태양신전을 건설하며 발전했습니다.
이 잉카 제국이 건설한 마추픽추는 정말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이 밖에도 새끼줄 매듭인 키푸를 통해 정보를 교환했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러한 잉카 문명을 파괴시킨 사람이 에스파냐의 피사로였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아메리카 대륙은 유럽인들에 의해 짓밟혔는데요. 금과 은에 눈이 먼 유럽인들이 아메리카의 수많은 원주민을 잔인한 방법으로 수탈했고요. 이에 정복당한 많은 원주민들은 금강과 은강, 사탕수수 농장 등에서 가혹하게 노동착취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거기에 유럽인들이 전해온 여러 질병들까지 더해져 수백만 명의 원주민이 사망하는 아픔을 겪었는데요. 멕시코 고원의 경우 2,500만 명이었던 인구가 불과 100여 년 만에 10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니 정말 당시 유럽인들의 아메리카 수탈이 얼마나 극심했을지 상상조차 할 수가 없네요. 한편 이렇게 아메리카 원주민의 인구가 급감하며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유럽인들은 이를 채우기 위해 아프리카에서 많은 흑인들을 노예로 끌고 왔습니다. 이에 유럽과 아프리카, 아메리카를 잇는 삼각무역이 발달했고요. 이를 통해 유럽인들은 많은 부를 얻었지만 반대로 아프리카는 심각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역망의 확대로 지중해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교역이 대서양으로 확대됐습니다. 거기에 대서양 무역으로 부를 축적한 유럽인들이 아메리카의 은을 매개로 아시아에 진출했고요. 이때 아메리카의 은과 중국의 도자기 등이 활발하게 거래되며 중국으로 많은 은이 유입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중국의 조세제도가 바뀌기도 했었죠. 한편 이러한 아메리카의 은은 아시아뿐 아니라 유럽에도 많이 유입됐는데요. 이에 유럽의 물가가 상승하는 가격혁명이 일어났고 유럽의 경제 역시 크게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유럽의 경제적 변화를 상업혁명이라고 하고요. 이는 근대적 자본주의의 발판이 됐습니다. 이렇게 신학로 개척으로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아픔을 주고 성장한 유럽의 국가들 사이에서는 이 시기 절대왕정이 등장했는데요. 이 절대왕정이 또 출제율이 엄청납니다. 중요한 파트니까 잘 따라오세요. 절대왕정이란 국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 형태입니다. 왜 중세 유럽은 봉건사회였잖아요. 그런데 십자군 전쟁 이후 국왕의 권한이 강해지기 시작하면서 16세기에서 18세기에 등장한 게 바로 절대왕정이고요. 이때 국왕의 권력을 뒷받침해주는 기구로는 상비군과 관료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상비군은 상시 동원이 가능한 군대고요. 관료제는 왕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갖춘 국왕은 정치 이론으로 왕의 자리는 신이 내린 것이라는 왕권 신수설을 내세웠고요. 경제 정책으로는 중상주의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중요합니다. 중상주의란 국가가 자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 경제활동 전반을 통제하고 간섭한 정책인데요. 이때 국가는 관세의 장벽을 높여 수입을 억제했고요. 반대로 수출은 장려해 자국의 이익을 꾀했습니다. 이렇게 왕권 신수설과 중상주의 정책을 바탕으로 유럽 사회에 등장한 절대왕정. 과연 이러한 절대왕정의 모습은 어땠을지 서유럽의 에스파냐부터 출발해 볼게요. 에스파냐는 워낙이 신학로 개척의 선두주자로 발전이 빨랐는데요. 이러한 에스파냐의 전성기를 이끈 건 바로 펠리페 2세였습니다. 당시 펠리페 2세가 이끌던 에스파냐는 해가 지지 않는 무적의 나라라고 불렸고요. 오스만 제국과의 레판토 해전을 승리로 이끌며 지중해와 대서양의 무역권을 장악했습니다. 이 당시 에스파냐의 배를 무적함대라고 불렀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에스파냐의 무적함대가 영국에 의해 무너지며 에스파냐의 전성기도 흔들리게 됩니다. 거기에 펠리페 2세는 당시 식민지였던 네덜란드의 국교를 강요하는 가톨릭 강요 정책을 내세웠는데요. 이는 오히려 네덜란드의 독립을 초래했고 이에 에스파냐의 국력은 더욱 쇠퇴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 종교전쟁 파트에서 가톨릭을 강요한 에스파냐에 저항한 네덜란드가 결국 독립을 이룬다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네덜란드는 에스파냐로부터 독립했고 에스파냐의 전성기도 막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영국인데요. 영국의 절대왕정의 핵심 인물은 바로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나는 영국과 결혼했다 라는 말로 유명한 엘리자베스 1세는 1559년 통일법을 통해 영국 국교회를 확립했고요. 에스파냐의 무적함대를 격파했습니다. 또 1600년엔 동인도 회사를 설립해 아시아로의 진출을 꾀했는데요. 이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나중에 인도를 지배하기도 했었죠. 자, 그리고 서유럽의 절대왕정에서 만나볼 마지막 나라, 바로 프랑스입니다. 이 프랑스에서는 자칭 태양왕인 루이 14세를 기억해야겠죠? 짐은 곧 국가다 라는 말로도 유명한 루이 14세는 절대왕정의 표본을 보여준 왕입니다. 이러한 루이 14세는 먼저 콜베르라는 인물을 등용해 강력한 중상주의 정책을 펼쳤는데요. 이 콜베르는 거의 루이 14세의 짝꿍입니다.
콜베르 나오면 루이 14세.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또 루이 14세는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기 위해 화려한 베르사유 궁전을 건축했고요. 약 70년간의 재기간 동안 많은 전쟁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리한 전쟁은 심각한 재정난을 불러왔고요. 거기에 루이 14세의 낭트 칙령 폐지로 프랑스의 위그노들이 해외로 망명해 국가 산업이 위축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낭트 칙령이 프랑스의 신교도인 위그노들을 인정해 준 거였잖아요. 그런데 가톨릭 신봉자였던 루이 14세가 이러한 낭트 칙령을 폐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위그노들은 프랑스에서 설 곳을 잃었고요. 이에 해외로 망명해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루이 14세 때 전성기를 맞았지만 결국 잦은 전쟁과 위그노들의 이탈로 재정난을 겪기 시작한 프랑스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우리의 시선을 동유럽으로 돌려볼까요? 동유럽의 나라들은 서유럽보다 절대왕정 시기가 좀 늦게 찾아옵니다. 이는 동유럽이 서유럽에 비해 도시와 상공업의 발달이 부진했기 때문인데요. 거기에 오히려 농노제가 더욱 강화되는 모습에 소위 계몽군주가 직접 개혁을 주도했습니다. 이러한 계몽군주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인데요. 이 프로이센은 지금의 독일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지금도 프리드리히 2세를 존경한다고 해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 멋있어요. 프리드리히 2세는 군주란 백성의 주인이 아니라 국가 제일의 심부름꾼이라는 명언을 남겼는데요. 이렇게 국가 제일의 공복을 자처한 프리드리히 2세는 상공업을 육성해 프로이센의 발전에 앞장섰고요.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해 슐레지엔을 차지했습니다. 또 러시아, 오스트리아와 함께 폴란드를 분할 점령했는데요. 이 폴란드 분할 점령이 선지로 잘 나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또 동유럽의 절대왕정의 대표적인 나라, 러시아가 있는데요. 러시아에서는 2명의 군주를 기억해 주세요. 먼저 표트르 대제입니다. 이 표트르 대제는 서유럽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왕이었고요. 스웨덴과의 북방전쟁에서 승리해 발트해 연안으로 진출했습니다. 또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해 수도로 삼았고요. 청과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 네르친스크 조약 기억나시죠? 이 조약은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와 청의 강희제가 맺었던 조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또 다른 군주인 예카테리나 2세는 계몽 전제군주를 자처해 내정개혁을 추진했고요. 프로이센, 오스트리아와 함께 폴란드를 분할 점령했습니다. 앞서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가 러시아와 함께 폴란드를 분할 점령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함께했던 러시아의 군주가 바로 예카테리나 2세인 것입니다. 이 폴란드 분할 점령이 은근히 많이 나온다고 했었죠? 잘 기억해 두세요. 오늘은 신앙로 개척과 유럽의 절대왕정에 대해 공부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도 반드시 복습하시고요. 자투리 시간 이용해서 강의 여러 번 반복 시청하시길 추천드릴게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